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3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대략 1회차, 2회차 대략 한 40문제 정도 풀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설명이 길고 짧은 거에 따라 약간의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겁니다. 끝나는 시간은요. 네, 한 문제 가지고 20분, 30분 하면은 하루 종일 풀어도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실력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다음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1번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통상 우리 보시면 구석기, 신석기에서는 아직 권력이 등장하지 않죠. 아직까지 평등사회다. 두 번째, 신석기대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빗살무늬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죠. 신석기 시대에 최소한 더 전기, 중기, 후기에 토기들이 뭐가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전기에는 이른이라는 단어가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민문이는 청동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덧무늬 토기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중기에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하나 더 눌러찍기 무늬. 눌러찍기 무늬에 토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번개 무늬. 번개 무늬, 그 다음에 물결 무늬, 그 다음에 덧지 새김 토기, 덧지 새김 무늬 토기. 무늬 넣어볼까요? 덧지 새김 무늬까지.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전체를. 그 다음에 여기 시험은 잘 나오죠. 그냥 민무늬가 되면 청동기입니다. 이른 자가 들어가면 신석기가 되고요.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첨저형 토기와 그 다음에 평저형 토기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첨저형이 다수지만 평저형도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좀 설명해 보죠. 이렇게 뾰족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첨저형, 뾰족하다. 뾰족할 첨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평저형, 평평하죠. 첨저형, 평저형 두 가지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우리나라 두 가지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석기 시대의 부족분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본 단위로 하였습니다. 4번, 구석시대 대표적인 사냥도구는 글개, 밀개 등이 있습니다. 글개, 밀개는 조리용 도구입니다. 틀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죠. 사냥도구하고 요리도구를 구분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우리 알다시피 사냥도구는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이런 것들을 보통 사냥도구라고 하죠.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자상이 만들어졌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두 분이 앉아 계시죠. 이불병자상. 두 번째 질문 또 나와 있죠. 할만한 나라들이. 현재 이건 일본에 있으며 수도인 상경에는 당나라의 장안의 도로망을 번둔 주작도로가 있다. 네. 남쪽으로 길게 뻗은 길 주작도라고 그러죠. 네, 발해를 대표하는 문화재죠. 이 주작대로는 우리 고구려의 어떤 문화를 그대로 잘못 적었습니다. 주작대로 잘못 적었습니다. 발해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죠. 이불병자상 이게 이제 고구려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이 나라는 발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말이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예, 맞죠? 말 생산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죠? 설빈부죠. 예. 설빈부는 무왕 때, 발해 무왕 때 흑수말가를 병합하죠. 흑수말가를 어떻게 설빈부로 편입하게 되죠.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는 지방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발해의 지방제도가 5경 15부 62주죠. 그러니까 5경 15부 62주 암기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발해 지방제도는 경, 부,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야. 5경 15, 60주만 암기했는데 발해 지방제도는 경, 부, 주로 구성되다.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경이 5개고 부가 15개고 주가 62개가 되는, 62개가 되는 거니까. 지방제도를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 다 맞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설빈부 봐봐. 62주 하나로 15부 안에 포함됐다는 뜻이야. 무왕식의 흑수말가를 병합해서. 됐죠? 두 번째 질문.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예. 발해는 총 15명의 왕이 있죠. 15대 왕이 있죠. 예. 이때 대인선, 애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애왕 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발해 호란성에서. 호란성에서 포위돼서 죽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당과 교류하면서 빈곤과 획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문왕시기라고 적으면 돼요. 네, 문왕시기에 당과 교류화가 돼요. 그러니까 문왕시기에 당과 교류 부분, 초적 후친 관계라고 그랬죠. 초반에는 적대, 후반에는 친교. 요게 문왕식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왕식에 당과 친교를 맺게 되었다. 9세기 들어 비로소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만들었다. 네, 보통 8세기 전반에 이렇게 개설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신라와 개설된 것은 8세기 후반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문왕 때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신라도죠. 네. 이렇게. 이게 신라도입니다. 문왕 때 보시면 어떻게 초적 후치니까 발해는 당나라와 신라에 대해서 초반에 적대관계, 후반에 친교관계를 맺었다. 문왕 시기에.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상설 교통로가 결성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8세기 전반에 설치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게 하나 있고, 기록상에 이제 문왕 때 768년에 신라도를 개통했다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8세기 후반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3. 다음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경덕왕은 왕권을 강화하게 하여 관료전을 제거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자, 경덕왕이 아니죠. 뭐로 바꿔야 돼요?
신문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신문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군사조직으로 중앙에 구서당과 지방에 10정을 두었다. 구서당과 10정을 두었다. 맞죠? 구서당은 언제 만들었어요? 신문왕 때.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왕권 강화 목적으로 왕의 친진부대가 만들어진 구서당입니다. 지방에 10군데 군대를 배치했다. 육수품실의 출신의 최치훈은 골품제의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당에 유학하여 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계획을 주장하였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어느 왕식인가요? 최치훈이 하려고 했던 시기. 조선의 신라의 왕으로 따지면? 그렇지. 진성여왕입니다.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진성여왕 시기. 몇 가지 건의했습니까? 후뇨? 10조를 건의했다. 빨리빨리 대답해. 이렇게 머뭇거려. 틀려도 괜찮아. 대답해. 신라 말기 육두분과 선정승들의 호족과 연결됐다. 맞죠? 신라한테 선정이 유입되기 시작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4번 가죠.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오른 것.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 부른다. 서옥이면 줄거가 되겠죠. 서옥. 고구려의 결혼제도죠. 서옥제죠. 네, 서옥제. 두 가지가 있죠. 고구려는 서옥제하고 형사치수제. 부여와 같은 공통의 제도가 형사치수제. 오케이? 형사치수제. 주로 반농, 반목 국가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반농, 반목 국가에. 대표적인 반농, 반목 국가는 주로 고구려와 부에 해당되는 나라고, 고려 또 일반적인 제도 서옥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서자가 남편 서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서 작은 별채를 짓는다. 그 집을 서옥이라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 이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신부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하 생략. 네. 이 나라니까 당연히 고구려의 것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번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 사만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재정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정 분리를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책하에 따라서 노비와 소를 배상하는 청년 동해입니다. 네. 사유재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제도 동해. 두 번째, 수도 왕검성에서 애적의 맛을 싸우는 군인들. 왕검성이 나온 뭐야? 고조선이지. 네, 왕검성이 고조선 나와야 되겠죠. 제가의 결정에 따라서 처벌받는 범죄자. 고구려 제가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자, 보겠습니다. 밭에 심는 것은 구곡뿐만 아니라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를 지으며 조금만이라도 밭이라도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컸다. 한성 내의 읍과 도해지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신무의 땅으로 많은 돈을 번다. 서쪽 지방에 담배 밑으로 씁니다. 담배 나왔습니다. 담배는 우리나라에 임질이라는 전후에 일본에 유입됐습니다. 고구마 봅니다. 영조 때 들어왔습니다. 영조 때. 임난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조 때 조옴이 일본의 통신사로 가죠. 오다가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발견하죠. 대마도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가져와서 부황작물로 쓰게 되었다. 시대로 뭐가 되는 거야? 고구마가 됐던 담배가 든 요 시기는 전부 다 조선시대
전기 후기예요? 후기잖아요. 쉽게 상품화 작물들이 막 만들어진 시기잖아요.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부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시기. 작물 하나만 가지고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감자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여긴 일본에 들어왔고 고구마는. 그래서 이건 청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통상 앞에다가 북자를 넣게 되면 어떻게? 북감자라는 단어를 쓰죠. 충청도와 전라도 쪽에서는 지방 방언으로 북감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북쪽이라는 얘기는 청라에서 왔다는 거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질이라는 전후에 들어왔다. 고구마와 감자 같은 경우 통상 우리 이런 데 갖고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네. 구황작물들이 임질이라는 전후에 우리가 유입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말장난치는 작물들이 들어갈 수 있어.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임질환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 토속식물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우리 당군신화에 나온 게 뭐죠? 마늘을 살짝 집어두면 안 됩니다. 마늘은 우리 당군신화의 내용 나오기 때문에 결국 마늘 우리 토속 생산물을 봐야 되겠죠. 마늘, 쑥 이런 것들. 네. 자, 골라봅시다.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민정문서, 통일신라. 우리나라 세금 문제를 거둬낸 문서사인 최초로 봐야 되겠죠. 은병으로 자기를 구입하는 것. 은병, 고려 숙종 이후죠. 은병이니까 고액의 화폐죠. 물론 실패했죠. 장날에 맞춰 옮겨다니는 보부상이죠. 그죠? 네, 보부상. 네, 5일에 한 번씩 장을 연다 해서 장시에 시장이 열리면 5일에 한 번씩 보부상들이 장사를 하죠. 언제? 조선 후기 얘기하는 겁니다. 청해진의 중개묘에 관한 사람들, 장보고의 통일신라 후기로 봐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작물 하나만 가지고 문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거. 솔직히. 자, 문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맞나? 5번 안 했어? 까먹었나 보다. 어쩐지 좀 빨랐어. 4번 가고 6번 가버렸구나. 이게 6번이었어? 쏘리. 착각했어. 쏘리. 문제 5번으로 다시 갑니다. 다 볼까요? 다음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 타조법과 도조법의 지대량을 비교하였습니다. 도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토지 등급, 수확량, 타조법, 도조법. 자, 타조법과 그 다음에 도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주가 소장농가의 계약관계입니다. 네. 조선 전기부터 쭉 해왔던 것과 후기에 해왔던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타조법이죠, 여기가. 여기 도조법. 통상 2분의 1, 통상 3분의 1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타조법은 말 그대로 정률지대라고 합니다. 정률.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서 통상 주는 거 2분의 1이라고 그러죠. 이건 정액지대라고 그러죠. 전기에서 쭉 해왔던 것들은 농민이 되게 불편하죠. 생산량 2분이니까 봐. 선생님 한번 보자고. 소장농이 지주로 이 정도 땅을 빌렸다고. 통상 여기가 쌀이 10석 정도 생산돼서 쳐봐, 여기가. 그러면 타조법은 지주에게 2분의 1, 그 다음에 소장농에게 2분의 1. 그럼 여기 뭐냐, 5석 가져가는 계산법이 나오죠. 후기 되면 농민들이 의식하게 달라져요. 저기 5대5는 난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농사 생산량을 늘려놨더니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반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 노력만 허비되는 거잖아요. 그럼 농사 짓고 싶지 않지. 지주한테 농사 안 질 겁니다. 지주도 농사 질 수 없잖아요. 농민이 지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생산량을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
갑과 을 관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는 소작농들이 을의 관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후기가 되면은 그럼 뭐야? 이거로 바뀐다는 얘기야. 정액지대. 정률은 말 그대로 비율로 가져가는 거야. 2분의 1 가져가는 뜻이야. 액수를 정해주는 거야. 자, 봐봐. 통상 여기 생산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석이었어. 그러면 내가 힘써가지고 당신에게 6석을 줄 테니 나머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입장에 어떻게 해요?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6석이면 어디 한 석 더 주는 거잖아. 기본의 것보다 한 석 더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소장농 어떻게 해? 평상시에 10석이 생산돼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어 15석이 생산됐다 쳐봐. 플러스 5가 됐다 생각해봐. 6석 주거나 몇 석이 남는 거야? 9석이 남는 거야. 소장농 입장에서는 타조법이 좋은 거야? 도조법이 좋은 거야? 당연히 도조법이 좋고 또 정률지대가 좋은 거야? 정액지대가 좋은 거야? 정액지대가 훨씬 좋은 거지. 그렇잖아. 2분의 1 주는 것보다 내가 정해놓고 하자는 얘기야. 자, 이 정도 땅에서 보통 10석이 상당되는데 6석 줄게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 내할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사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토산물 대신 토산물 쌀로 냈어요. 이건 지대를 설명한 게 아니라 대동법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포전도로 했나 대동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소작인이 실시하기를 원했어요. 자, 이 제도 지주가 원했어요. 소작인이 원했어요. 이 제도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소작인이잖아. 여기가 소작인이 원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지. 소작농이 원하는 거 맞잖아. 정률제 못해요. 나는 정액지대로 합시다 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 단독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로 냈어요. 이건 뭐야? 질반의 점검은 2분의 1이거든. 이건 타조법 설명한 거죠.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설명하기가 틀렸지. 4번. 시행하면 지주의 간섭이 심했어요. 간섭이 심했어요. 줄어들었어요. 정해졌잖아요. 줄어들잖아요. 6개 드릴게요. 6석. 좀 끝나는 거잖아. 간섭이 더 이상 심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기서 풀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기억할 수 있겠죠? 네.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또 정률에서 정액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5번, 6번이 풀려졌고요. 드디어 7번을 넘기겠습니다. 도대체 7번이 얼마나 좋은 문제길래 이렇게 숨어 있었을까요? 빨리 달려가려고 했을까요? 7번으로 한번 가죠. 문제 7번. 5번과 6번이 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7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제시된 본계의 설명으로 옳은 것. 원인 세수정치의 모순.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대우 밑줄 그었어요. 금방 답이 나와야 돼.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 이게 뭐예요? 홍경래잖아요. 질문 하나 풀 수 있잖아요.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 홍경래. 참여계층, 몰락한 양반,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의 봉기. 한때 청천강 이부 일부가 9년에 점령되었다. 1번 홍경래가 주도 되게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서경천도를 요구하신 분은 묘청이죠. 무신정권에 저항하였다. 무신정권 저항하신 분 누가 있죠? 동북문 백마사 김보당. 정중부가 권력을 잡자.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동북문 백만사 김보당이. 그 다음에 서경유수 조이총. 그 다음에 교정승려. 일종의 반무신난이죠. 네, 반무신난. 무신난을 일으킨 사람 누구죠? 정중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란 사건을 얘기합니다. 동북면 병바사 김보당, 서경유수 조이총, 그 다음에 교정승려들이 주로 교정승려 기법사라든가 기법사의 난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중강사,
이런 절에서 승려들이, 교정 승려들이 난을 이겼다. 교정 승려의 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기득권을 가졌던 승려들이 기득권을 잃어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 정중부, 이방, 이고 등이 이렇게 첫 번째 반란 사건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노비 해방을 지향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최충원 정권 시기에 만적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만적의 난 정도. 문제 8번. 다음 밑줄 중 군사작전이 실행돼 나타난 사실 옳은 것. 해군 장관 기하, 우리나라 사람이 희생되고 왕명에 의해 집행된 야만적 폭행을 현저한 보상 없이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프람, 로즈 사령관이죠. 로즈하고 로저스로 구분할 수 있죠? 로저스 사령관들. 로즈는 어디 사람이죠? 프랑스. 로저스는 미국 사람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인양요하고 신비양요 때, 예, 그네들의 지휘관들입니다. 투, 로즈 제독. 작전의 성공을 확신하고 선교사들의 학살을 보복할 수 있고 내륙의 원정을 피하여 쉽게 군함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본국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지점으로 진주하여 프랑스 국기를 나부껴 조선으로부터 보상받아낼 수 있는 군사작전을 승인한다. 로즈니까 어떻게?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병인양요는 뭐가 원인이 되는 거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됐잖아요. 병인 박해가.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즉 프랑스 선교사하고 남종삼 같은 사람들이, 예, 살해되잖아요. 예. 병인 박해는 남종삼하고 프랑스 신부하고 그 다음에 신도 8천여 명이 순교하죠. 이 병인 박해 내용입니다. 이걸 갚기 위해서 로즈 제독이 강화도로 와서 일으킨 게 이 병인양요라 얘기합니다. 자, 군사작전, 병인양요 이렇게 실행됐던 사실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자, 영국이 거문들을 불법 점령했다. 1번 지문. 영국이 거문들을 불법 점령했다. 이거 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85년부터 87년까지 누가 내려오고 있죠? 러시아에 남하를 저지하고 싶은 거죠. 남하 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영국과 러시아가 그 당시에 패권 국가로서 여러 지역을 분점하고 있었죠.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시기. 우리 한반도 남쪽으로 러시아들이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문들을 불법 점령했다. 거문들은 오늘날의 요수 앞바다입니다. 요수 앞에 있는 섬을 거문도라고 합니다. 요수 한번 가봤으면 쓰겠는데 단풍경이 너무 멋있다는데, 그죠? 요즘에 유명한 광고도 거기였대. 광고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끝나면 요수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혼자 갔다 갈 것 같아요. 요수 밤바다도 보고 횟집 많은 새도 많은 요리가 있다니 하면 다녀오고 싶은데,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자,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를 불법 점령했다. 네. 운요 사건이죠. 운요로 강화도가 점령당했습니다. 네, 강화도 초진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만드는 게 조일 수호조기죠. 일본과 우리의 조일 수호조기를 맺었다. 일명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항이 되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리고 말았다. 되게 불평등한 조약이 됐죠. 평등한 조약이 아니죠. 일방적인 계약이 됐으니까
가장 아픈 조약 중에 하나가 강화도 조약이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세 번째, 조선에 있던 애국 공사관이 철수하게 됐다. 네, 이건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일본의 강제에서 조선이 늑약을 맺게 되었다. 그렇다면 조선과 애국까지 맺었던 이 애국의 사신들이 전부 공사관들이 전부 철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맺었던 애국 관계는 일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별도로 맺은 애들만 별도로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는 조약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사늑약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프랑스가 천주교 박해문제를 준양했다. 아까 1866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의 원인을 담아서 로즈 제도에 끌고 온 게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양요. 이때 우리가 잃어버린 거 뭐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가져간 게 뭐죠? 의계입니다. 의계. 네. 그리고 예의규장각이 전자미가 불탔습니까? 불탔죠. 네. 예의규장각이 불타고 영국을 갖다가 우리가 의계를 갖다가 우리가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영국 프랑스 박물관에 도서관에 있어서 의계를 우리가 박병선 박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근데 완벽한 기한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갱신 계약을 해야 돼요. 좀 아쉽죠. 지금은 저기 우리나라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2층에 가면 잘 보존되어 있어요.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리 상자 안에 들어서서 여기 있구나, 여기 의계구나 정도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 직접 넘겨볼 수는 없어요. 특별히 어떤 교수님들께서 학술의 가치를 가지고 좀 연구해보겠다 그러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볼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9번 뭐죠? 다음 조약의 내용을 탐구하기 위한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 조선은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수교를 준비하던 중 이홍장의 주선으로 제물표에서 미국과 수호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수교를 준비하던 이홍장의 주선으로 미국과 수호통상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라고 하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가장 적절한 건 뭐냐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맺은 조약이 기본적으로 청해 알선입니다.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청해 알선이고, 그다음에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 책략은 내용 뻔하잖아 우리가. 러시아는 견제하자. 청나라, 미국,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자. 핵심 내용이 조선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 이건 최혜국 대우다. 조미수 통상조약의 핵심 내용이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 있다. 항만과 바다에서 일어난 무역에 관련된 부분을 앞에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있죠. 강화도역 때 맺은 조약을 우리에게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게 최국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제 조건이 앞에 맺었던 나라의 가장 좋은 조건을, 베스트 조건을 누구에게도, 우리 미국에게도 적용시켜달라. 이걸 최혜국대우라고 합니다.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최혜국대우는 조미소 통상조약이에요. 이해 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 가야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죠. 거중조정이 들어가 있죠. 이게 조미소통, 거중조정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죠. 다 알아야 됩니다. 거중조정. 자, 볼까요? 미국과 조선이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고요. 자, 그런데 거중조정이란 말은 보세요. 자, 우리나라와 제3국이 수호조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내역 조건이 당면했을 등에 미국이 개입해서 국방상의 문제와 통상 문제를 개입해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중조정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을 비교해봤더니 실제로 9대1 나오더라는 거야.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훨씬 경제적 이익을 거둔 일본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란 뜻이죠. 일본이 우리에게 부당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장기신애들이 좀 힘 좀 써달라. 미국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거부한 이유는 조미 소통상조약 어느 일정 부분을 오역,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야. 조선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핑계지. 그런데 이게 비밀 분석 풀려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역시 국제적인 게임은 뭐니 게임이야. 어느 나라가 더 통상에 많이 더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근데 외교 관계를 봤더니, 무역 관계를 봤더니 미국과 조선은 일본이 10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야. 무역 거래량이. 어떤 나라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앞에 기존에 7, 80% 가져가고 있는 나라를 버리겠냐는 얘기지. 그때는 우리가 야, 저 참 냉정하구나 생각했지만 지금 20에 생각하면 어떻게 해? 국제관계는 다 이거 관계 있다. 돈 되는 나라고 거래해야지. 돈 안 되는 누가 거래합니까? 우리 솔직히. 그죠? 우리가 중국과 거래 끊임없이 하잖아. 왜? 사회주의 국가이면 어떻게? 돈 되잖아요. 혼익하는 거잖아요. 미국과 관계, 혈맹 관계도 유지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목적들이 다 여기 있는 것들이죠. 거중 조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관세에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됩니다. 미국 관련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관세를 못 받잖아요. 이런 한 푼 못 받잖아요. 근데 미국과 관계되면 처음 받아야 되는 게 관세죠. 자, 통상 10분의 1 관세를 받는 거고,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사치품은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갖다가 받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뭐야?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조미소통상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는 관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 자국 물품을 보호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관세 수입을 올릴 목적도 필요한 거고, 자국 상품을 보호해야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간다는 거지. 관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일본과 한일 통상 장정을 맺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본과도 똑같이 적용을 받잖아요. 우리가 무식했어. 힘이 없었어. 무식하다 보니까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 더 갑니다. 이건 좀 심해요. 이건 속방조회예요. 좀 심한 부분이야, 이건. 네. 속방조회를 아신 분은 알 거고, 선생님 그거 좀 낯설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속방조회는 뭐냐면, 보세요. 자, 조미소통상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청이 알선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이 얘기한다고, 미국에. 청이 미국의 요구사항이에요. 뭐라고? 미국이 조선과 어떤 얘기를 할 때 다이렉트로 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전달하겠다는 뜻이야. 웃기는 거잖아요. 청이 계속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가지고 싶다는 얘기야. 미국은 이 속방조회를 수정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미국은 이 속방조회를 거부합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쉽게 얘기해서 청나라 애들은 조선을 계속 지배권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석국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 다이렉트로 조선과 얘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한 다리 건너가서 우리가 전해줄게.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야. 당연히 미국은 미쳤나 봐, 저 자식들. 거부합니다. 됐죠? 자, 제국 때문에 미국에 관련된 문제 전체를 한번 다시 훑어봤어요. 조미소통상제에서 꼭 나오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라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치외교권을 처음 인정한 나라를 찾아본다. 당연히 일본이죠. 수신사 김기술이 파견된 원인을 조사해본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파견되는 겁니다. 미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에 허용된 계기를 분석해본다.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에 나옵니다. 외국 상인들이 내륙, 강이나 바닷가가 아닌 내륙까지도 통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모곤란 이후에 맺어진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이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 다음 군사조직의 설명으로 옳은 것. 어제 오전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인 가해 창설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충칭임에 죽었습니다.
충칭에서 부대가 만들었다는 거 딱 정해져 있지 않나? 한국 강복권이죠. 충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다. 누군가요? 김구 선생이죠. 강복으로 대장은 지청청. 뿐만 아니라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합니다. 요건 별표 5개 지문이죠. 이 지문은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지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42년 조선대가 한국 강복과 합류했다. 그럼 자와 우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 기존의 한국 강복군, 그다음에 조선의용대, 이거 올바라고 그래? 유일당적 성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좌우가 하나가 됐잖아요. 창설 기념식이 거행됐다. 한국이 일본에 병탄된 지 이미 30년이 되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한국 강복군이 창설된 것은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념식에는 국무위원과 한국 독립당 중앙집행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강복군에 대한 얘기. 1940년 9월 17일입니다. 자유시 참여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1번 지문은 뭔가요? 자유시 참여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그렇습니다. 대한독립군단이죠. 대답하신 분 대답하세요. 여기 대장 누구예요? 두 자로 돼 있어. 두 글자. 빨리 대답해. 아니 하나라고 줄 먹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 대답해? 안 되겠어? 그래 알아야지. 이 정도 알아야지. 힌트 갔잖아 이렇게. 대한독립군단. 오케이? 됐습니다. 두 번째, 봉오동 전투에 일본을 크게 물리친 사람 누구죠? 봉오동 전투 홍범도. 부대 이름?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해 병력에 충원되었다. 여기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미 설명드렸네요. 네 번째, 영릉과 전투와 홍경수 전투에 일본군이 승리하였다. 양세봉의 빨간색 한번 적어볼까요? 양세봉이 빨갱이니까. 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초반 뭐예요? 한중 연합작전이죠.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무장투쟁사를 좀 공부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부 안 하시고 막 외워서 그냥 문제 푸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지죠. 이런 문제. 자, 문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기억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서북 85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점유했다고 인접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지난 1903년 이래 나카이라는 자가 이 섬에서 어업에 종사한 바, 이 섬을 본국 소속으로 시네마현에 관할했다. 시네마현이면 독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그냥 기타 문제 보통 얘기죠. 간도, 독도, 그다음에 유네스코 문화재에 대한 얘기. 글쎄 우리 20문제 중에 유네스코에 관련된 문화재가 나올지 또는 독도가 나올지 간도가 나올지 나온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독도하고 유네스코 문화재로 봐야 되죠. 간도는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일본은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 봐도 일본은 만만하거든 이제.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력이 너무 세졌어. 일본에서 까불어 봐야 씨알도 안 먹혀. 자, 가장 옳은 거 보겠습니다. 백수산 전개와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백두산 전개비하고 독도는 관련 없잖아요. 이건 속정도 얘기잖아요. 백두산 얘기. 우리 국경선 문제잖아요. 청나라의 국경선 문제. 두 번째, 대한제국에 파견한 간도관리 활동을 한다. 이건 대한제국식이잖아요. 대한제국식이. 간도관리에서 이범륜을 파견해, 1903년에. 간도고리따명을 명시시키는 거죠. 세 번째, 관련 사료를 통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밝혀보자.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한다. 네,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됐고요. 문제 12번. 다음 자료에서 제시한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민주화 운동의 특징, 배경, 계엄령 학대, 계엄령 밑줄 그었습니다. 일단 계엄령 나면 박정희 정부 때하고 전두환 정부 두 군데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죠. 강주 시민 학생과 관련된 시, 계엄군의 폭력적 진상과 시민의 희생, 시민군과 계엄군의 충돌, 계엄군의 무력 진압, 1980년 5.18에 대한 얘기. 5.18 강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80년. 공수부대 사람이 총을 들고 강주 시민을 학살해버린 사건이라 봐야 되겠죠. 옳은 거 갑니다. 1번 3.15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 이승만 신기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한일 수교 움직임에 반대했다. 1964년, 일명 이걸 63시라고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수교의 문제가 박정희 정부 때 나타나죠. 이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63시를 벌입니다.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개헌하였다. 영화 많이 보셨죠? 1987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6월 항쟁의 쟁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 방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 직선제를 직접 뽑죠, 우리가.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임기였죠. 임기를 7년에서 5년에 단임제로 하자는 거에 가장 공통적인 주제였죠.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네. 그럼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전두환 정부 때 이걸 나는 수용하겠다. 네. 6월 항쟁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수용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추가된 게 있죠. 결과치에 3김의 정치예금을 하겠다. 자, YS, DJ, JP,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일명 3김이죠. 이 사람들 정치를 전두환 정부 딱 묶어놨죠. 깜빵에 보내거나 자택연금 되거나 뭐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봤죠. 근데 이 사람들 풀어주죠. 풀어준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이 중병이야. 무슨 병 걸렸어요? 이 사람들은? 중병, 이병이 걸렸다고. 이 사람들 분명히 다 출마할 거거든. 다 출마해. 진짜로 출마해. 출마해서 다 20 몇 % 다 가져가는 거야. 20%만 더 60%야. 무조건 이 사람들이 당선돼야 되잖아. 한 사람만 통일된다면. 그죠? 그럼 그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는 거야? 네,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되게 정치적 고도의 계산법이 숨어있는 내용이 하나가 네, 노태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였다. 맞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12번) 갈게요. 답을 맞히는 건 어렵지 않죠, 지금? 근데 보조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 알아야 되니까. 단어 하나하나.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가에 전개가 되는 모둠별 탐구 주제. 1. 모둠 수군의 한략. 이수신 남해 재권 장악. 2. 모둠 의병 한략 향촌사의 수호. 자, 보시면 이순신이 나왔습니다. 네.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겠죠.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군의 참전. 명나라 일진이 1592년 7월에 오죠. 명군 일진이 우리 참여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진도 오죠. 1592년 12월 달에 명군 일진, 이진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이때 군사가 약 43,000명. 이때 이효송이, 명나라 장군 이효송이 이렇게 참전하게 됐다. 그 다음에 1593년 1월 달에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명나라에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하고 문제풀이 때도 자주 얘기한 것. 분명히 임진왜란의 선후관계와 6.25 전쟁에 대한 선후관계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것이다. 100% 나온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의고사에, 또 실전 모의고사에, 학원에서 보는 하프 모의고사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6.25 전쟁 과정 순서, 임진왜란 선후관계 순서 끊임없이 문제를 낼 것이다.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진흥왕 두 번째는 진흥왕 이제 순수비가 나오니까 별무반, 이건 우리 고려 숙종하고 이종식이 만들었던 윤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국경선 확정, 백두산 전개비, 이건 숙종 때, 조선후기 숙종에 대한 얘기.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가는 두 차례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하여. 이방원이네요. 그죠? 네, 요즘 드라마도 인기 있던데 보니까. 첫 번째 이방석을 죽여 그의 방가, 구의 형을 죽이죠. 통하여 개국공신 세력 일부를 몰아내고 왕이 골랐다. 그리고 정치업을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 올려 국왕의 제가를 발행하는 6조 직기를 채택하였다. 가, 그 다음에 나. 나는 정변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몰아내고 왕에 오른 뒤 강력한 왕권을 행사, 6조 직기대로 거쳤다. 수양대군에 대한 얘기. 수양대군 왕이 되죠. 세조가 되죠. 그러면 가식이 있은 사실로 옳은 거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종하고 세조 사이에 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누구예요, 여기? 그 유명한 조선 전기의 성군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세종대왕이잖아요. 태종의 아들, 세종의 아들, 세조잖아요. 이렇게. 답이 세종에 대한 선택지를 하나 골라내는 거죠. 선생님이 자주 강조하는 무슨 문제예요? 가로 넣기 문제입니다. 네. 양가로 넣기 문제입니다. 일명 블렁크 문제죠. 결국 뭐야? 선후관계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볼 것이다. 무조건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나올 것이다. 그럼 최소한도 선후관계 문제를 내가 인지하고 들어가라. 뭐지? 낯설지? 트레이닝, 연습이 돼서 들어가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인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세종고 골라봅시다.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1번. 언제 출발하나요? 경국대전 세조 출발해서 송정 때 완성된다. 1번 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노비양건법, 이건 고려 광정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원간섭기에 건문세력들이 백성들이 다 강탈해 갔단 말이야. 그걸 백성들이 다시 되돌려주는 정치를 펼쳐야 되지 않겠나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여러 사람이에요. 원정도 포함되고, 충렬왕도 포함되고,
공민왕도 포함되고 우왕도 포함해. 전민변동은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죠. 그나마 유일하게 그나마 성공을 거둔 인물이 누구죠? 공민왕 때 승려 누구를 등용합니까? 응? 예, 신돈을 등용해서 신돈을 등용해서 일부러 성공하죠. 근데 문제는 신돈이 나중에 후기에 되면 본인이 부패해 버렸어요. 본인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소유하게 됐어요. 스님이잖아요. 스님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스님이 일단 욕심이 없어야 되겠죠. 왜? 스님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뭐죠? 소양이 무소유. 무소유를 한다면 당연히 가능하잖아.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주 공평하게 정책을 위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돈이 부패하면 결국은 초기에 성공했지만 결국 공민왕도 신돈이 부패로 이것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왕 때 새롭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왕도 꼬맹이라지만 우왕이 너무 재미가 짧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의정부 서사제. 여기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갑니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런 경우는 사료를 끝에 발췌가 어딘지 봐요. 일본국 승려 엔닌 올리움 됐습니다. 이건 통일신라 후기갑니다. 통일신라 후기. 장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이 봤던 사료이기도 합니다. 일본 승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까지 안전하게 중국을 건너갔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까지 안전하게 100길로 이동했다. 그래서 엔닌이라는 승려가 장보고의 편지 쓴 편지글입니다. 고마운 편지죠. 땡큐 합니다. 이렇게 편지글이 남아있다. 자, 이 시기를 물어봤죠. 네, 이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죠. 통일신라 하대로 봐야 되겠죠. 통일신라 하대가 아닌 게 나온다면 그게 선택의 답이 돼야 되겠죠. 산둥반도 신라원에 도착한 신라 사신 맞죠? 산둥반도에 신라는 되게 많이 건너가죠. 남해안에 출발한 해적을 격퇴하는 신라 수군. 장보가 어떻게 해적들 다 격퇴했죠.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죠. 빈곤과 합격을 위해 당에서 공부한 신라 유학생들. 빈곤과가 있었죠. 그 시기에. 개경 부근의 병난도에 비단을 파는 송나라였어요. 병난도. 병난도는 국제항구로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고려시대부터죠. 병난도 국제항으로 발돋움한 것은 고려시대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 다음 대화의 내용을 통해 뒷받침해서 근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길수. 고려는 신분제 사회였지만 부분적으로 신분 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골품 사회보다 개방된 사회도 할 수 있겠군요. 이 근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재산을 모아 양민이 된 에고노비를 조사해본다. 전쟁에 공을 세워 무관이 된 군인을 살펴본다. 다 공을 세웠어요. 공명첩을 매 신분을 상징 부정을 청산한다. 틀렸죠. 공명첩, 납속책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죠? 조선 후기 임나은과 관련되어 있죠. 임질이라는 이유에 나와야 되겠죠. 조선 후기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합법적인 방법이 납속책과 공명첩이었다. 쌀을 1000석, 2000석을 주면 신부를 총량 해방시켜주겠다. 공명첩, 어디에도 군수로, 어디에도 시장으로 도지사를 임명하겠다. 공명첩은 첩을 받는 것은 양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첩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양반이 됐다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바치는 거예요. 쌀을 바치든 뭘 바치든 바치는 거예요. 일종에 보면 국가의 임질이라는 게 거의 예산이 바닥에 났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관직에 진출한 향의 자세를 조사한다.
여기는 상층 향리 말하는 거예요. 하층 향리는 과거 시험 잘 추가 없습니다. 상층 향리 해당되는 거니까 살짝 추가해, 상층 향리로 추가해 놓으세요. (17번) 불상이 지어진 시기의 모습을 오른 것. 자, 혹시 모르라서 아예 그 옆에 적어놨어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 동네 이름도 알아야 되고 철조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이 소재가 철로 만들었다는 거야. 철로 만들었다. 이건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은 부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재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처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재를 철로 했다는 것은 선정의 예양이기도 하고, 이 목적은 철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불교의 보급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나타나는 시기는 주로 신라 말에서 고려초로 넘어올 때, 특히 고려초에 되게 많이 만들어지죠. 볼까요? 이 시기 모습을 오른 것. 신문왕의 국학을 설치했다. 이건 통일신라. 전혀 관계없어요. 정선이 진경산수를 개최가했다. 조선 후기 18세기에 대한 이야기, 18세기 중엽에 대한 이야기. 하랑도가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신라 진흥왕 얘기. 향도가 불상이나 석탑을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향도는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향도가 주로 불상, 신라 하대, 주로 불상 제작, 그 다음에 종, 석탑,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향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이 되면 좀 달라지죠? 마을에 상을 당하게 되면 상두꾼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요것만 일단 잡았는데 요거 두 번째 것도 같이 잡으셔야 돼요.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향도가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 향도. 일종의 요 시기에는 뭐죠? 매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애구들이 자주 우리 한반도를 침입한단 말이야. 그럼 국가가 힘이 있어서 서해안과 남해안에 오는 애구들을 격퇴시켜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불상을 만들고 종을 만들고 석탑을 만들어서 매양 활동을 한다고. 일종의 이게 뭐예요? 미륵신앙이에요. 매양 활동이라 산에서 향나무를 베어다가 바닷가에다가 묻는 행위예요. 바닷가에 묻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를 또 우리는 매양 활동이란다. 매양 활동이란다. 대표적인 게 우리 기록에 시험에 자주 나온 게 사천매양비죠.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사천매양비가 그동안에 되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사천매양비는 이렇게 커다란 비석에다가 그 경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냈고 어떤 일을 행위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고. 즉 국가가 힘이 부족하다 보니 그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서 애국을 격퇴할 목적으로 만든 게 사천매양비다. 이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 근데 백성들이 돈 모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잖아. 자기 집 마을 뒷산에 있는 향나무를 베다 바닷가에서 매설하고 있잖아. 매설한다고 일본 애들이 안 올까요? 일종의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미륵신앙이야. 즉 미래 부처가 우리 나라에, 우리 세상에 와서 좀 수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불쌍하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 주장을 폈던 인물에 대한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것. 교리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버리고 애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고 참선하는 사람은 밖의 인연을 잊고 내적으로 밝히기를 좋아합니다. 이는 다 편벽된 집착이고 양극단에 치우친 것입니다. 대각곡사 문집이라고 되어 있어.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대각곡사 의천에 대한 얘기. 고려정기 의천에 대한 얘기. 숙종의 아들이고, 잘못 얘기했어요. 숙종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문종임금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은 숙종, 의천 다 문종임금의 아들들이죠. 숙종의 동생이고, 송나라 유학 가서 숙종의 동생이고 문종의 아들입니다. 송나라 유학하고 천태종을 가져옵니다. 가장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유불일 일치설을 살펴본다. 유불일치 누구예요? 안 적어도 되겠지. 해심. 해심. 적어드려? 해심. 유불일치설. 원래 이 사람은 유학자죠. 누구의 조언을 받고 승려가 되죠? 누구의 제자가 되죠? 진울의 제자가 되죠. 승려를 쭉 나누고 선호하게 물어본다면 진울, 해심 꼭으로 가면 안 되지. 스승과 제 사제지간 바뀌면 안 돼요. 초조대장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파악합니다. 초조대장경 현종도부터 선종때까지 만드는 게 초조대장경이죠. 개혁수천을 만든 건 뭐죠? 심편제종교장 총록입니다. 통상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교장이라고 부르죠. 송나라, 일본, 그래서 여러 자료를 가져서 만든 게 뭐야? 송 유학가서, 그 다음에 거랑, 일본, 고려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만든 리스트, 목록, 일종의 논문을 다 모아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 여기에 금나라,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의 목록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아직 금이 건국전이기 때문에 함량 되게 많이 판다고 얘기했습니다. 백년사 결사를 저주간 이유를 알아본다. 요새, 백년사, 요새, 백년사 결사. 백년사는 어디 있나요? 전라도 강진에서 결사운동했다. 동시에 인물 누구죠? 진울. 수선사 결사운동하죠. 여기는 오늘날 순천입니다. 그 당시 숭주인데 오늘날 순천을 하면 되겠죠. 이 두 사람은 우리 불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는 교정승려이고 요새는, 진울은 선정승려입니다. 불교가 부패하자 전라도 강진과 그 다음에 순천에 가서 결사란 말은 그 부패한 승려들 다 몰아내는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번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는 배경을 오타입니다. 연수가 연구한다. 연구. 선생님 치다 보니 오타가 나왔네요. 네, 숫자, 기억자하고 시옷자가 옆에 붙어 있었나 봐요. 타이핑을 잘못 눌렀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번까지 다 풀고 쉴게요. 네, 푸는 겁니다. 자, 문제 19번.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고려의 토지제도 변화, 역분전, 그 다음에 가전법. 가는 뭐가 들어가는지 물어보나요? 야, 이게 마스크 쓰니까 재채기가 너무 많이 나와 죽겠어. 여러분 재채기 안 나와요? 힘들어. 언제 벗어야 될까 이거? 죽겠어 지금. 오늘 보니까 뭐 30만 넘었다면서요. 마스크는 이용을 쓰고 다니면 늙어 죽을 때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떡하지? 어우
죽겠어. 오늘 밥 먹을 때 먹고 버티를 못했어. 힘들어 죽겠어. 귀도 아프고. 죽겠어. 자, 풀어봅시다. 기억번. 답은 1번이겠네요? 전식 가야겠네요? 네, 바로 나오는데요. 정제는 우리 알다시피 신라 성덕왕 때고,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토지를 개인 소유화, 법적으로 사유화를 정식적으로 인정해 준 게 정전이죠. 세 번째, 직전법. 조선 세조 시기에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월급제도죠. 직전법 시행으로 인해서 뭐가 깨지죠? 무슨 제도가 깨지죠? 직전법이 봐봐. 신라와 고려 말과 전서까지 전부 다 이건 다 이 영토는, 이 국가의 영토는 다 왕의 사상, 왕토 사상 얘기하잖아요. 무슨 제도가 깨져요? 전주 전객제 소멸된다고 알아야 돼. 세조도 직전법 실시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전주 전객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죠. 잘못 설명했다. 간수 강급제가 되면서 전주 전객제가 소멸돼. 착각했다. 이때부터 소멸된다. 여기까지는 존재하죠. 직전법 때까지는 전주 전객제 존재하지만 성종 때 실시한 간수 강급제가 되면서 전주 전객제가 완전히 이제 소멸됐죠. 왜? 국가에서 녹봉을 직접 주기 때문에. 즉 여기까지 뭘 주는 거야? 공무원에게 수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수주권 제도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주전객이 소멸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대신 어떻게 이래서 총 18등까지 녹봉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전주 전객제가 소멸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 다음 문제 20번으로 가죠. 자, 마지막 이거 풀고 쉬겠습니다. 다음 고려시대 음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음서.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벽으로 관직에 나가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고려, 조선 5품 이상의 2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들이 가는 거죠. 고려는 뭐 자제 포함, 뭐 조카, 뭐 사이 다 포함되죠. 여러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자식에게만 자식에게만 유일하게 음서 혜택이 주어졌다. 5품과 3품. 조선 또 하나 더 있죠. 대가제라는 게 있죠. 3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에게도 왕의 힘을 써서 음서 혜택을 받는 걸 대가제라고 표현도 한다. 지문 가겠습니다. 옳은 것. 제술가와 명경가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건 음세가 아니라 과거제도입니다. 두 번째, 광종이 쌍계의 건을 받아서 처음 시행됐다. 맞죠? 상층 양제가 문관직에 진출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4번은 내용은 맞는데 1, 2, 3번은 과거에 대한 얘기고 4번은 음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시죠. 고려사 선거제에 따르면 모든 음서 출신자는 18세 이상으로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음서를 받은 사람 70% 가까이가 17세 이하에서 음서를 제수받았다. 하물며 5세짜리도 음서 혜택을 받고 관직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고려사회에 평등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자들의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